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는 35살의 여자입니다. 6년 동안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서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랑 비슷할 때 동시에 결혼한 제 친구들이나 오히려 저보다 2, 3년은 더 늦게 결혼한 후배 동생들까지 가만 보면 남들은 다들 부부끼리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아이 낳고 재산 불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는 결혼한 지 6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랑 같이 모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정말 한 푼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아이도 없고 제가 남편에게 외벌이를 시키면서 살림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저와 남편의 수입을 합하면 세금 제하고 매달 600만 원이 넘고 제가 명품 가방이나 사치품에 돈을 쓰면서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30대 부부의 평균보다 훨씬 아껴서 살림하고 있다 생각하고 평소에 외식도 많이 줄이고 생활비도 적게 쓰고 우리 두 사람 수입의 최소 절반 이상을 매달 적금 붓고 모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6년이나 알뜰살뜰 살았는데 왜 아무것도 모아둔 재산이 없고 심지어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처음에 얻은 작은 빌라에서 이사도 못 가고 계속 살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편도 저랑 비슷한 성격이라서 비싼 차를 사거나 도박이나 술에 돈을 쓰는 스타일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용돈으로 30만 원씩 쓰고 있는데 저야 그렇다 치고 남편은 40대의 남자라서 30만 원으로 살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 용돈 때문에 적다고 불만 갖고 투덜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고 하면 생활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댁 사람들과 그런 와중에도 주기적으로 사고를 치는 시부모님 때문이에요. 이미 연세도 적지 않고 아버님이 예전처럼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를 자꾸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부부의 재산을 탈탈 털어 해결하려고 하는 효자 남편에게 이제는 질려버려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결혼 생활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신혼 초부터 꾸준하게 적금 통장을 만들고 매달 돈을 넣어왔었거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적금 만기까지 아무 일 없이 부어서 타먹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진짜 이제는 남편 입에서 시댁 이야기 나오고 울면서 징징대는 소리를 할 때마다 지긋지긋하고 머리가 아파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일단 시댁 사정이 좋지 않은 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시아버지가 제가 시집을 오기도 전에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고 그 이후로 다른 일을 계속하시고는 있지만 수입이 많이 들쭉날쭉하신 상황이에요. 사정이 그러니 결혼할 때도 시댁에 많은 걸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다 미리 알고 결혼했고 사실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희가 도와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요. 변명을 해보자면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 나이가 겨우 28이었고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는데다 젊었기 때문에 뭐든지 자신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시댁에서 저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아버님이 간단한 척추 수술을 받은 뒤에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셨고 불과 석 달 만에 자리에 누워 혼자 일어나시지도 못했어요. 병원과는 의료 분쟁으로 소송까지 고려했었는데 아무런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일개개인인 저희가 이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죠. 아버님께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어머님도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하니까 당장 시댁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다하다 답답한 마음에 듣도 보도 못한 사이비 교회에 빠져서 무슨 병이든 고쳐준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저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버님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어머님은 완전 눈이 뒤집혀진 상태였고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만하시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돈 좀 보태달라고 하는 말을 거절 못하고 2천만 원을 어머님한테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된 이후로 시댁 집안 분위기는 당연히 엉망이었고 평생 조용히 살던 시동생도 그때 술을 먹고 밤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쌍방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동생이 많이 때려서 상대방은 전치 사주 판정이 나왔나 봐요. 당장 시댁 집안에 돈도 없고 상대방 쪽에서 합의는 절대 안 해줄 테니 콩밥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엄청 큰 돈으로 합의를 대신 해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과일 바구니 사들고 피해자 병원까지 찾아가서 싹싹 빌고 제발 합의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행히 잘 끝나긴 했지만 그 합의금 때문에 적금을 또 한 번 깨게 되었죠. 그전부터 시아버지 병원 가실 때나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집안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자잘하게 시댁으로 돈이 빨려나가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버님 쓰러지시고 시동생이 사고쳐서 합의금까지 우리가 물어주게 되었을 때까지는 가족이면 당연히 이렇게 도와야 하는 줄 알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사이비 종교에 저희 돈 2천만 원을 가져다 줬을 때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 미래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상의 끝에 부부가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고 각자 따로 돈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이제부터 남편 돈으로만 알아서 해결하고 최소한 제가 버는 돈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결정이라도 안 했으면 아마 저는 평생 이 집안에서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시댁 사람들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서 아찔합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아버님의 치료는 신앙의 힘밖에 없다고 믿으시면서 이상한 종교단체를 쫓아다니시기도 하고 무속인에게 점을 보거나 부적도 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돈을 퍼주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돈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머님이 일용직으로 버는 돈도 있지만 거의 우리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시댁 사정이 정 어려우면 가끔 한 번씩 도와줄 수도 있겠죠. 저도 결혼하고 이 집안으로 시집와서 완전 시댁과 담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 부부가 모아둔 돈이 완전 제로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심지어 제로도 아니고 한때는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쓸 정도였어요. 지금은 그나마 제가 남편이랑 따로 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버는 돈이라도 모으면서 살고 있는 거지. 남편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 완전 빈털털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자기 부모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무시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거기까진 저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진짜 그 집안의 가장 큰 문제는 망난이나 마찬가지인 시동생입니다. 남편은 애는 착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네 양아치일 뿐이에요. 저랑 동갑인 35인데 집에서 30 넘을 때까지 백수로 지내다가 재작년부터 겨우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멀쩡한 직장은 아니었고 다단계 회사를 다니다가 그 뒤로는 사채 사무실 같은 곳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나이는 적지 않게 먹었는데 이렇다 할 경력도 없고 당연히 모아놓은 돈도 하나 없습니다. 제가 시동생을 볼 때마다 저렇게 대충 막 살아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지난 겨울에 갑자기 자기도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여자를 데려오더군요. 시부모님도 깜짝 놀라고 저와 남편도 너무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이는 도련님보다 한참 어린 아가씨가 이미 뱃속에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하겠다며 너무나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변변한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은 당연히 없을 텐데 무작정 결혼부터 하겠다니 제 동생도 아닌데 뒷골이 팍 땡기더라고요.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님 대신 남편이 가장으로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그런데 너희들 신혼집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아이 키우는 게 장난도 아니고 멀쩡한 집은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 말을 하는데 괜히 옆에서 제가 오싹해지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동생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일단은 그냥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거고 나중에 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분가해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저희 시댁이 방둑에 화장실 하나 있는 낡은 빌라거든요. 아파서 혼자 거동하기도 힘든 아버님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 낳고 대체 어떻게 신혼살림을 차린다는 소린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좀 미루자고 하기엔 당장 저 아가씨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도 없이 작은 아들까지 장가간다고 좋아하시면서 둘째 며느리가 복덩이라고 결혼하기도 전에 집안에 큰 선물을 들고 오니까 이제 좋은 기운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예전에 저희 결혼할 때도 숟가락 하나 못 해주셨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런 태평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동생네가 시댁에서 합가를 하고 살던 원룸을 구해서 살던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해도 너무 머리 아파서 저는 그 집안 사정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지난 2월부터 양복을 쫙 빼입더니 상가 분양사무소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 결혼식 올릴 돈도 없어 보였습니다. 집도 못 구해서 임신한 아내와 함께 시댁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데 무슨 결혼 준비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저는 그 모습 보고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결국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마쳤고 그 자리에 아프신 아버님 대신해서 남편이랑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자네 집에서도 일단 딸아이가 임신을 했으니 결혼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댁에서 아픈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지 자꾸만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따로 살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마치 본인이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죠. 집을 구해야죠. 그 말이 맞습니다. 라는 대답만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옆에서 딱 1년만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기반을 잡으면 아파트 얻어 독립할 수 있다며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여자 쪽 집안에서도 여유는 별로 없는지 자기들이 나서서 집 구해주겠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고 솔직히 부모님들 행색을 봐도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서로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돈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사정이 되던 안 되던 일단 결혼식은 이번 여름이 오기 전에 진행하기로 했고 각자 먹먹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상견례를 그렇게 마치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 거실에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남편이랑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머님은 눈물까지 조금 흘리셨는지 제가 집에 들어오니까 티슈로 눈가를 닦으면서 일어나셨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오셨으면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야근 안 하고 일찍 퇴근해서 식사라도 차려드렸을 텐데. 어머님은 제 말에 괜찮다면서 저녁은 먹었고 그냥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잠깐 들른 거라며 이제 너 얼굴 봤으니 됐다. 나는 갈 테니까 괜히 마중 나오지 마라. 라고 하시며 부랴부랴 겉옷 챙겨 입고 바로 나가셨어요. 대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오자마자 황급히 어머님이 자리를 피하시는지 남편을 붙들고 어머님이랑 무슨 말 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못하고 자꾸 딴소리하고 말을 돌리려고 했어요. 아니, 어머님이랑 당신 방금 전까지 무슨 말을 했냐고? 당신 이번에도 설마 또 뭔가 해주려는 건 아니지? 사실 저도 바보가 아닌데 예전부터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처음에 시동생이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남편의 복잡한 표정을 보면서 이것도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양심이 있는데 아니겠지, 이번에는 절대 안 그러겠지 하고 불안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살려 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남편이 밤늦도록 얼굴 표정이 잔뜩 굳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도 제가 먼저 내색 안 하고 아무런 말 없이 참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족끼리 힘들고 어려우면 돕고 사는 게 맞아요. 그건 저도 분명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삶은 대체 어쩌라고요? 저희 아직 결혼할 때 돈을 모으기 전까지 2년 정도만 살 거라고 예상했던 좁은 빌라에서 무려 6년째 살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왜 아직 아이가 없냐고 하면 당연히 가진 돈도 없거니와 이 집에서 아이 낳고 키울 자신 없거든요. 이 주변에서는 아이를 마음 놓고 보낼 만한 어린이집도 없고 놀이터도 없어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제 친구들은 대부분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친구들 집에 놀러 가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바로 집 근처에 초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그런 곳에서 아이 낳고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 가져다 준 그 돈만 있었어도 짐작 전세라도 얻어서 이사 갔을 거예요. 가족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제 인생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시동생이랑 시어머님 그리고 아픈 시아버지조차 사실 꼴도 보기 싫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면서 동생이 안정된 직장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니까 최소한 전셋집은 구해줘야 애 낳고 살지 않겠냐고 말하더라고요. 방금 전에도 어머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지금 시댁 그 집에서 애 낳고 같이 살겠냐고.
집안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결혼하고 새 출발하는 둘째네 부부를 어떻게든 번듯한 신혼집 구해서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우셨답니다. 남편의 구구절절한 시댁 사연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까지는 저도 그 집안의 일원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하고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당신 집안 꼬라지 그렇게 만들었어? 왜 나한테만 참고 살라는 거야? 라고 완전 폭발하게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제게 너무 괴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번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자. 그래도 5천만 원이면 둘이 살 만한 낡은 집이라도 구해줄 수 있어. 라고 제게 말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한테 5천만 원이 있어? 그 정도 돈 있으면 우리부터 좀 이사 가자. 네 동생한테는 미안하고 고생하며 사는 나한테는 미안한 감정도 없니?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고 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지금 1,500 정도 있고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니면 내가 마이너스 통장 써서 일단 맞춰주려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걔네도 사정이 딱한데 일단 애 낳고 살고 봐야 할 거 아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머님이 사이비 종교에 저희 부부의 2천만 원을 가져다 주셨을 때부터 남편이랑 저는 돈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의 한 달 벌이가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또 저 몰래 시댁에 돈을 야금야금 가져다 줬는지 따로 돈을 관리하기 시작한 2년 동안 겨우 1,500만 원밖에 못 모았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남편을 도와주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시동생 신혼집을 얻어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인생은 어쩌라는 말인가요? 남편 나이 올해로 40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3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이 돈 탈탈 뒤집어 털어서 또다시 시동생 신혼집 맞춰주고 나면 우린 또 무일푼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남편한테 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당신 동생 못 도와주니까 당신이 알아서 대출을 받던 사채를 끌어다 쓰건 알아서 빌려주라 했습니다. 대신 나랑 이혼 도장 찍고 가져다 줘. 난 이제 너네 집 식구들 뒤치다꺼리 더 이상 못하겠다. 진짜 이제는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6년이나 함께 살아온 가족에 대한 정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시댁 상황은 언제나 들을수록 딱하고 답도 없는 건 제가 봐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기에 발목을 잡혀서 이러고 살 생각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도 여유 없고 갈 길이 먼데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시댁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씩 가져가 버리면 나는 뭐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요? 아버님한테 정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는 병원비 정도는 자식된 도리로 드릴 수 있어요. 생활비 모자란 어머님한테 남편이 매달 용돈 얼마씩 드리는 것도 저는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상식이 있다면 제가 양보한 만큼 본인도 정도껏 해야죠. 아버님 살리겠다고 아들한테 2천만 원 달라 해서 이상한 곳에 가져다주는 시어머니나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덜컥 아이만 만들어서 결혼하겠다는 시동생이나 어쩌면 하나같이 자기들 생각만 하고 지들 편한 대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라고 뭐 아이 낳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사는 줄 아나 봐요. 개뿔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임신하고 애 돌보느라 회사까지 그만두고 쉬어버리면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어떻게 세 식구가 먹고 살겠습니까? 남편이 버는 돈을 오롯이 우리 식구한테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먼저 남편에게 너네 식구 도와주고 싶으면 이혼하자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이혼만큼은 절대로 못하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럼 시동생이 어머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던 말던 너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펄쩍 뛰면서 어떻게 형제끼리 모르는 척 할 수 있냐고 방금 시어머니가 우는 거 못 봤냐면서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고 앞으로는 동생도 열심히 산다고 했으니까 저보고 자기 형제를 믿어달라더군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믿고 안 믿고가 뭐가 문제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은 없는 셈 치더라도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도 없이 또다시 시댁을 도와주고 싶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더는 이렇게 못 살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한 다음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재차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진짜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당신은 집에서 효자 노릇하면서 사는데
나는 지금껏 친정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마음 편히 못 드리고 살았어. 나 그만 나쁜 사람 만들고 이혼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날 밤 늦도록 남편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끝까지 남편이 저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이혼하고 그만 살자고까지 했는데도 시동생 도와주는 일만은 끝까지 포기 못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자긴 이혼 못하겠고 시댁 도와주는 일도 계속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소송을 하던지 변호사를 찾아가던지 내가 알아서 이혼하고 이 집구석에서 나가겠다 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봤자 의견이 전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다음 날은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따로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저는 인터넷으로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 검색해보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진짜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집에 와 계셨습니다. 둘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하나 싶어서 짜증이 살짝 났는데 시모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저한테 뛰어오더니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셨어요. 너가 우리 집 며느리로 몇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할 수가 있니? 절대 안 된다. 집 나가려거든 나 쓰러지는 꼴 보고 가. 다짜고짜 저를 붙들고 그런 말을 하시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그런 모습 보이시는 건 처음이었고 저도 마음이 살짝 약해져서 모질게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당장 일어나세요. 저는 어머님을 말리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어머님이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불쌍한 생각이 싹 다 달아났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너가 눈 감아줘라. 우리 둘째도 살아야지. 내가 해주고 싶어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조금이라도 먹고 살 만한 너희들이 우리 식구를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저보고 이혼도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돈 벌어서 시댁 도우면서 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방금 전까지 마음이 약해져서 남편과 다시 잘 이야기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볼까 싶었던 마음도 싹 다 사라져버렸고 이 집안 사람들은 진짜 상종 못하겠구나, 끝까지 거머리처럼 내 피를 빨아먹고 살겠구나 싶어서 저를 붙들고 있는 어머님의 팔을 뿌리쳤어요. 저는 이젠 같이 못 살겠다고 그냥 착한 아들이랑 어머님이 함께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자기 엄마 붙들고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달랬습니다. 아주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심파를 찢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그 집에서 완전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나쁜 며느리 역할이었죠. 남편에게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날 간단한 집만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끝까지 이혼 못 해주겠다는 남편과 지금은 마지막 이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 몫으로 따로 모아둔 적금은 당연히 제 돈이고 남편에게 다른 건 필요 없으니 우리 살던 집 빼면 전세금 절반을 달라고 말했어요. 저희 집 전세가 1억 5천인데 아마도 시동생을 장가 보내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남편이라서 전세금 받으면 자기 몫은 동생한테 다 줘버리고 본인은 이제 시댁으로 들어가서 부모님 모시고 살지 않을까 싶네요. 그 돈 다 받아서 이혼해도 사실 저는 충분한 보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연애 기간을 제외하고서라도 제 인생을 6년이나 쓰레기통에 처박은 듯한 기분이고 얼마 안 되는 그 돈 받아봐야 만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남편에게 돈 받으면 제가 모은 돈이랑 다 합쳐서 친정부모님 집을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제가 이 나이에 다시 남자 만나서 재혼할 것도 아니고 이젠 시댁 식구들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한 마음의 치가 다 떨립니다. 그럴 돈 있으면 이젠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즐겁게 살래요. 그동안 저도 애 낳고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집 사려고 악착같이 모으고 살았는데 어차피 시댁 밑으로 다 들어갈 돈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아득바득 모으고 살았나 싶어요. 이젠 그런 부담 없이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우리 엄마 아빠랑 즐겁게 살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로 33살이고 벚꽃이 피던 작년 이맘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저는 큰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나 봐요. 남편의 겉모습은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고 특히나 우리 친정부모님에게 항상 살갑게 대하고 마치 친부모님처럼 대했어요. 우리 집엔 자식이 언니랑 저뿐이라 아들이 없었어요. 물론 집안 분위기는 화목했지만 내심 아들이 없어서 서운한 마음이 있던 친정아빠에게 남편은 정말 친아들 못지않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주말에 쉬는 날이 되면 남편이 미리 연락해서 아빠랑 같이 낚시도 다니고 남편은 결혼 전까지 골프를 잘 치지 못했지만 골프 좋아하는 우리 아빠 때문에 같이 놀아주려고 여가 시간에 개인 레슨까지 다니면서 최근까지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죠. 우리 형부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타입인데다 집 밖에서 하는 외부 활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빠랑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었는데 우리 남편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저랑 언니나 다른 가족들이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남편이 대신 채워주는 것 같았고 결혼 생활하는 내내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건 친한 오빠의 소개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30대 중반의 나이였고 작은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건실한 스타트업 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아직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 확신에 가득 차 있어서 매사에 열심이고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에 한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회사는 직원이 2명 더 있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크게 차이나지도 않았지만 맨날 술이나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제 또래 주변 남자들보다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이 남자는 성숙한 어른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1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둘 다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우리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죠. 어느 날 제 부모님을 모시고 인사를 시키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남편이 먼저 우리 아빠 연락처를 알아내어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침성 좋은 성격이라 감탄했고 당연히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제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친정부모님에게 선물과 용돈을 보낸 적도 있고 엄마 생신에 꽃다발을 집으로 보내서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도 있네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는 남자를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사귄 지 1년 반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으세요. 우리가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빠는 전문직으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엄마는 병원이 잔뜩 입점해 있는 사거리 6층짜리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약국이 있는 건물이 저희 외할아버지 건물이라서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았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집안 형편이 좋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부 잘하는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에서 대학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대기업 다니면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만난 형부랑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고 당연히 두 사람은 능력 있고 돈도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저는 집안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애초부터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었고 결국엔 그림을 그려서 예체능으로 대학을 갔어요. 대학까진 어떻게 가긴 했는데 재능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림으로 먹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예쁜 카페 다니면서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 예전부터 유럽이나 동남아에 여행을 가면 작은 소품들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럴 거면 너가 직접 카페를 차려서 운영해보라는 말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정말 작은 카페고 테이블도 몇 개 없어서 운영을 하며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즐거웠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제가 부모님 도움받아서 아파트를 구했고 남편이 시댁 도움을 조금 받아서 혼수를 맞춰 들어왔어요. 요즘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그런 개념이 어디 있나요? 둘 중 여유 있는 곳에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제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호감이 쌓여있는 상황이라 집해주시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으셨어요. 둘째 사위가 아직은 성공 못했지만 사람을 딱 보면 알아. 크게 될 사람이니까 너가 내조 잘하면서 살아라.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남편의 편을 더 들어주실 정도였죠.
시댁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거나 여유가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맞벌이 하고 계셨지만 결혼할 때 집을 해주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친정부모님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좋은 조건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남편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도 카페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네는 알아서 잘하고 애초에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와줄 게 별로 없었는지 아빠랑 엄마는 가까이 있는 저희에게 관심이 많았고 도와주려고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는 10년 정도 된 준중형 국산차였는데 가끔 그 차로 출장도 다니고 직원들이 사용할 때도 있어서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너무 오래 타고 다녔기 때문에 키로수도 많아서 고장도 잦고 조수석 쪽은 창문도 안 내려가요. 그 차를 타고 저희 부부가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것도 무리고 남편 친구들끼리 만날 때 타고 다니기에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낡은 차라서 결혼하고 몇 달 지나고 났더니 아빠가 남편을 불러 차를 한 대 사주겠다 하셨습니다. 물론 사위가 마음에 들어서 사주기로 하신 거지만 사주시면서도 약간은 민망하셨나 봐요. 자네가 큰 차 타고 다니면 나중에 우리 낚시 갈 때도 편하고 골프장 갈 때도 자네 차로 다니면 되니까 나한테도 이득이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골라. 뭐든지 골라보라고 외제차도 사준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도 양심이 있다면서 결혼할 때 집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차까지 받을 수 있겠냐고 한사코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설득 끝에 결국 3천만 원 조금 넘는 국산 SUV를 고르더라고요. 아니, 내가 외제차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 친구 참 나이답지 않게 검소하기는. 아빠는 그 일 이후로 남편이 더욱 마음에 들었는지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둘째 사위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 결혼식 할 때도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시계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엄마 아빠가 남편 데리고 백화점 가서 시계를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그때도 남편이 자기는 일할 때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면 충분하고 비싼 명품 시계는 필요 없다며 거절했어요. 오히려 백화점까지 같이 간 김에 친정부모님에게 선물을 하나씩 사주던 남편이었죠. 평소에 저한테 대하던 것과 똑같은 허례허식 없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남편의 실제 성격이라고 저도 우리 부모님도 한치의 의심 없이 믿게 되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정없고 팍팍한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인 장모는 물론이고 돈 때문이라면 자기 부모에게도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내가 정말 착하고 바른 사람과 결혼을 했구나 싶어 다행스런 마음이었죠. 결혼식조차도 남편이 돈 들어가는 예물 예단 거의 다 생략하고 쓸데없는 돈 낭비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어요. 애초에 평소 하는 행동이나 언행 자체가 검소하고 허세가 없어서 정말 좋았죠. 남편에게 우리 아빠가 해준다는 건 아빠가 당신이 좋아서 해주고 싶은 거니까 차던 시계건 부담 없이 받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그때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장인어른 재산에 전혀 관심 없어. 그건 너희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구신 재산이고 나는 내 힘으로 10년 안에 성공해서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남자 진짜 야망도 있고 그릇 자체가 큰 대단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남편을 제게 소개시켜준 아는 오빠도 그렇고 이 동네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위로 아래로 한두 다리 건너면 대부분의 주변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제 가게를 먼저 마감하고 커피랑 간식을 좀 챙겨서 야근하고 있는 남편의 회사로 놀러 갔었는데 거기서 정말 의외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동창이었던 남자애였는데 그땐 좀 친하게 지냈었지만 고등학교를 제가 여고로 들어가고 그 친구는 남녀공학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연락이 끊기고 말았었죠.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라서 각자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있고 살았는데 10년이 넘어서 우연히 남편 회사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우리 남편이랑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엮여 있어서 평소 자주 얼굴은 본다 하더라고요. 저와도 오랜만에 만난 거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연락처 교환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친구들이 다 같이 재미있게 놀았었지만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자주 보는 친구들 몇 명하고만 연락하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더 반가웠고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면서 좋았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는 서로 교환을 했었지만 여자애라면 모를까 남자인데다가 저도 유부녀고 그쪽도 애까지 딸린 결혼한 유부남이라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먼저 연락도 못했어요. 며칠 시간이 지나니 제 기억에서는 또다시 잊혀져 버렸고 가게와 집을 오가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때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너무 갑자기 만나서 당황했어. 근데 그 회사 사장이 너희 남편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진짜. 정말 세상 좁다. 서로 근황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도 듣고 오랜만에 옛날 친구랑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기 전에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제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건 괜한 오지랖 부리는 것 같아서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했거든. 너네 남편에 대한 소문을 내가 여기저기서 좀 들었는데 원래 평판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더라. 괜히 남 뒷담화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말 못하겠고 혹시 결혼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이상한 점 못 느꼈어? 저는 남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 제가 과연 남편이란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냥 아는 오빠 소개로 만나서 연애 1년 좀 넘게 하고 결혼했고 이상하리만치 모범적이고 성실한 모습 말고는 그 사람의 과거나 진짜 속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오랜만에 만나서 연락한 친구가 괜한 헛소리를 할 리도 없고 자꾸만 제 안에서 남편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남편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자 친구라서 절대 나쁜 이야기는 안 해줄 게 뻔한 일이었고 주변의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남편과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1년 후배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은 착하고 성실하기만 한 남편인데 학창시절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걸핏하면 경찰서에 끌려갈 정도로 사고를 치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전부 지금의 남편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혹시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졸업 앨범을 사진 찍어서 보여줬고 정말 제 남편의 같은 고등학교 1년 후배가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만 믿고 남편을 당장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간이 10년도 넘었기 때문에 철없던 그때 나쁜 짓을 좀 했더라도 이제는 개과천선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계속 들었죠.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는 반대로 학창시절 남편이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뺏고 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상상되었고 차라리 듣지나 말 걸 괜한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더 이상 예전 같은 느낌으로 남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많아져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제 앞에서 웃으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으론 자꾸만 저런 모습이 전부가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나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 자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어요. 평소에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 패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 핸드폰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믿음도 있었고 사실 일만 하고 퇴근하면 집에 바로 돌아오는 남자라서 다른 여자라거나 제가 사생활을 신경 쓸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남자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는 것처럼 애인이나 남편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도 없다고 하길래 저는 굳이 판도라 상자의 내용물을 궁금해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혹시나 내가 모르는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 핸드폰에 잠금을 풀어서 가장 먼저 카톡을 열고 들어갔어요. 친구가 워낙 많은 남편이라 수많은 대화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남편이 자주 보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 6명과 함께 만들어 놓은 단체 톡방이 있어서 거기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30대 남자들 대화방답게 여자 이야기부터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저질스러운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그 와중에 당연히 우리 남편도 대화에 끼어 있더라고요.
평소에 욕도 안 하고 항상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이지만 친구들과 말할 때는 의외로 험한 욕도 즐겨 쓰고 있었습니다. 조금 놀랍긴 했지만 저도 정말 친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평소 쓰는 말투와는 많이 다르긴 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뭐 별다른 건 없나 계속 대화를 올려가며 보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남편에게 너 근데 결혼하면서 혜정이는 확실하게 정리했냐? 너희들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인가 싶었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야, 내가 걔를 미쳤다고 정리하겠냐? 마누라보다 훨씬 몸매도 좋고 이쁜데. 지금도 가끔 몰래 연락해서 만나고 있어. 걔랑 나랑 궁합이 보통 궁합이냐? 진짜 걔네 집에 돈만 좀 많았어도 내가 지금 마누라가 아니라 혜정이랑 결혼했겠지.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무려 5년간 만나왔던 여자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결혼한 지 1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남편은 그 여자를 완전히 정리하지도 않고 저 몰래 뒤에서 만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회사에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하는 날도 많았고 이상할 정도로 회식이 잦았었는데 대부분 그 여자를 만나러 갔었나 봐요. 거기까지 읽고 있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지만 혹시나 다른 것이 있나 싶어 계속 눈을 뗄 수 없이 대화창을 읽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우리 집에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말밖엔 없었습니다. 걔네 아빠가 이번에 내 차를 바꿔준다고 하길래 일단 안 받는다고 했지.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어? 지금처럼 좋은 사이 노릇 하다 보면 건물이라도 한 채 나한테 주실 거 아냐? 진짜 그동안 남편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혀 본심이 아니었고 오히려 속이 시커먼 늑대 같은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할 뿐이었고 언젠가 제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때는 그 돈을 가로채서 내연녀를 만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무서운 사람이었고 남편은 심지어 저희 집안의 배경을 전부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오랫동안 변호사를 해오셨고 우리 외갓집이 부자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죠. 전부 저와 오래 알고 지내던 소개팅 주선자가 남편에게 사전에 이런 정보를 다 이야기해줬고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으면서 순전히 돈 때문에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전까진 어떻게든 남편을 믿어보고 괜히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이미 부동산 등기까지 떼어보고 우리 엄마가 약국하시는 건물의 시세까지 알아봤어요. 아빠가 갖고 계시는 상가에서 월세가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까지 전부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친구들에게 돈 많은 장인장모를 구워 삶았다고 자랑하면서도 우리 부모님과 제 앞에서는 세상 순진하고 착한 사위 연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남편의 친구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이야기였고 소문이 제 동창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돌고 돌아 저한테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친구들과 했던 이야기를 읽어보고 또 읽어봤지만 보면 볼수록 제 마음만 찢어지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어요. 우리 아빠가 남편에게 호감을 갖고 잘해주려고 했던 것조차도 남편은 전부 계산하고 있었고 나중에 더 크게 받아내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하니 제가 집안에 큰 원흉을 끌어들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 친구 중에 한 명이 차를 벤츠나 BMW를 사달라고 하지 왜 싸구려 국산차를 샀냐고 물어봤더니 남편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너가 뭘 잘 모르네. 그 노인네 재산이 얼만데. 미리미리 돈에 관심 없는 척 해놔야 나중에 나한테 다 물려줄 거 아니냐? 그 집안 사람들은 노인네한테 잘 보일 생각조차 안 하는 멍청이들이라니까. 주말마다 노인네 데리고 같이 낚시 좀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건 나밖에 없어.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까지 전부 바보 취급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무섭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에 관심 없는 척 본인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제 손을 잡고 웃던 남편의 모습이 생생한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커먼 속내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남편에게 긴 말하지 않고 남편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면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오해라고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구차해지고 그냥 친구들 앞에서 한번 허세 부려본 것 뿐이라는데 그러기엔 너무 상세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었죠. 대체 누가 허세 부리기 위해 장인장모 재산을 부동산 등기까지 떼어서 확인을 해본답니까? 게다가 결혼 전에 만나던 전 여자친구와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변명을 하면 할수록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사과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남자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구나 생각했고 그냥 이혼 준비하고 3일 안에 집에서 짐 빼서 나가라고 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 재산이 많으니까 도움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던지 그랬다면 지금처럼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돈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앞뒤가 똑같은 모습이 중요하지 겉으로 착한 척하고 사는 것이 언제까지 들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그동안 저와 부모님께 했던 말들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느껴지고 남편이 그 이후로도 저와 대화를 계속 시도했지만 저는 전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했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실수도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제게 접근해서 저와 부모님을 기만하고 속인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아빠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그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을 동시에 고소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봤자 증거가 저한테 잔뜩 있는 상황에서 빼도 박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혼 절차가 다 마무리되었고 두 사람 재판은 아직 열리기 전이지만 아빠가 잔뜩 화가 나서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상황이니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살림을 차리건 말건 저와는 더 이상 아무 상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자기들은 괜찮다고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다며 저를 달래주셨지만 새파랗게 어린 놈한테 지금까지 속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아빠가 다니는 모임에서 둘째 사위 자랑을 엄청 하셨다고 하던데 앞으로는 얼굴 들고 창피해서 모임에도 못 나가겠다고 말하시는데 너무 죄송해서 할 말도 없더라고요. 아빠의 고소가 들어가고 주변의 소문이 다 나버린 뒤로 남편은 회사 문도 열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복수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꽁지를 빼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니 이런 한심한 놈이랑 결혼해서 살았구나 싶어 후회가 되네요. 제가 남자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제 눈이 완전 호구였네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는 물론 부모님 마음의 대못을 박아버린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진 모르지만 누군가를 쉽게 믿고 마음을 주진 않을 거예요. 만약 남편을 끝까지 믿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살았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평생 속고 살았을 텐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을 명심하고 살아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5년차 3살 먹은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나이가 벌써 35인데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져서 진짜 같이 살기 힘들겠다 싶네요. 남편 나이는 저랑 6살 차이라 이제 겨우 41살인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건지 세상에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그렇게 시어머니를 쥐잡듯이 잡는 바람에 시댁은 완전 가부장적인 분위기였는데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아버지를 엄청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 모습을 닮지 않겠다며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 엄마가 불쌍하다고 말하던 남편인데 어째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시아버지랑 하나하나 똑 닮아가는 모습이 소름 끼칩니다. 제가 지금은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를 보고 있어요. 저도 결혼 전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나름 다니던 회사에서 어린 나이에 대리 직함까지 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니까 남편이 저한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계속 아이와 함께 있어주면서 살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육아휴직 2년을 끝내고 다시 회사에 복직하려고 했던 저를 기어코 집에 눌러 앉혀놨습니다. 남편이 항상 자주 했던 이야기가 부부에게는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는데 자기는 남자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일이고 저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집에서 살림하고 내조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이 맞는 역할이라 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남자 역할, 여자 역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 모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거라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제게 했던 말이 회사로 복직하지 말고 자기가 돈 다 벌어올 테니 저보고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하란 소리를 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회사를 쉬고 2년 동안 집에서 아이를 보다 보니 좀 욕심이 나긴 했어요. 어린이집 보내놓고 회사에 출근하면 눈에 애가 밟혀서 일이 제대로 손에 안 잡힐 것 같았고 어릴 때 엄마가 하루 종일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남편 말 듣고 육아휴직 끝나면서 회사에 복직 안 하고 그대로 그만두었죠. 집에서 완전 놀지는 않았고 제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알고 원래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디자인 일감을 하나씩 따와서 부업처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9시 반에 아파트 내부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놓고 혼자 3시까지 집에서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 형식이라 고정적인 일도 아니었고 일감이 많은 날도 없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던 시절보다 벌이는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어서 나름 만족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쉬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쉬고 육아나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부업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저희 남편이 정말 검소합니다. 아주 좋게 표현해서 검소한 거고 정말 세상에 이런 왕소금 짠돌이인 줄 알았다면 정말 이 남자랑 결혼 안 했어요. 언제는 저보고 나가서 돈 벌지 말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하더니 점점 제가 쓰는 생활비 간섭이 심해졌고 이제는 사사건건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꼬투리 잡고 아껴 쓰라고 난리입니다. 시댁 형편이 그리 잘 살지 못하는데 남편은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한 것이 콤플렉스 중에 하나였어요. 결혼할 때도 당연히 시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저희는 거의 맨손으로 시작해서 번듯한 집 얻고 아이 키우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죠. 남편이 정말 많이 노력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절약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요. 하지만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비싼 음식도 사주고 기념일에 선물도 종종 해주더니 아이 낳고 제가 살림하고 나서부터 저를 금전적으로 엄청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 달 용돈으로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겨우 15만 원씩만 가져가고 있어요. 웬만한 남자라면 그 돈으로 절대 못 살 텐데 우리 남편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니까 15만 원을 다 쓰지도 않고 따로 통장 만들어서 모으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의 비상금 통장을 제게 걸렸을 때는 딴 주머니 만든다고 화가 나기는커녕 이 남자도 의외의 면이 있구나. 그렇게 돈돈거리면서도 뭔가 자기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따로 돈을 모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작은 돈마저 50만 원, 1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따로 적금 통장에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검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른 생활 남자라서 처음엔 나 결혼 진짜 잘했구나 싶었어요. 금방 집도 사고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살아서 정말로 집도 사고 지금은 은행 대출금도 많이 갚았어요. 통장에 돈이 좀 모이는 것 같고 저희가 이 집에 이사 온 이후로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생겼는데 옛날만큼 아끼고 살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도 확인하고 귀찮아서 잘 쓰지 않는 가계부까지 남편이 저 대신 다 쓰고 있어요. 처음에 저한테 가계부 쓰고 검사 받으라고 하길래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림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돈 하나도 안 쓸 테니까 전부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건 너무했다 싶었는지 가계부까지는 안 써도 되니까 제가 뭔가 돈 쓸 일이 있으면 영수증만 확실하게 모아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가계부도 쓰고 저는 남편에게 잔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죠. 저도 마냥 당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남편에게 대든 적도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마냥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살림하고 아이 키우면서 부업으로 적게나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있지 않냐고, 그럴 거면 왜 나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했냐고 따져 물었죠. 제가 그렇게 화를 낼 때면 남편은 항상 세상불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친구들은 다들 집안이 잘 살거나 좋은 대학 나와서 연봉 많이 받는 좋은 회사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뒤처진 기분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빨리 더 좋은 집 사서 부자 동네로 이사 가는 것만이 우리 아이에게 부모로서 면목이 설 것 같다는데, 남들은 어떻게 살던 말던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잖아요. 이젠 작게나마 우리 명의로 된 집도 있고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는데 앞으로 적당히 돈 모으면서 즐겁게 살아도 나름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돈에 집착하는 남편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갔지만 한편으로는 가장으로서 저와 아이를 위해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남편의 말대로 최대한 아껴서 생활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편이지만 이상하게도 남편 주변엔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잘 풀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남편의 절친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부모가 부자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며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끔 남편 친구들끼리 모이면 평범한 월급쟁이인 우리 남편만 국산차를 타고 다니고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전부 억대의 외제차를 타고 오는 바람에 그런 것도 남편의 큰 자격지심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지만 금수저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과 일반 회사원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저희가 이 와중에 외제차를 사고 비싸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 부부가 신혼 때 살던 집은 지금처럼 아파트도 아니었고 방 2개에 주방 겸 거실 하나 있는 작은 빌라였는데 나름 결혼했다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친구들이 좁고 낡은 우리 집을 보면서 묘하게 안타까워했던 것도 남편은 항상 마음에 걸려 했어요. 전부 자격지심이자 우리의 열등감이지만 사실 남자들은 그런 것 하나하나 중요하잖아요. 우리 2사람이야 양가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 최대한 우리 힘으로 해보자고 그런 선택을 한 거지만 그때도 남편 친구들은 전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던 때였거든요. 저도 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남편은 자기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제가 남편을 이해하려고 억지로 노력하고 좋게 이야기해본 것뿐이고 현실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냉혹했어요. 안 그래도 저희 부부의 경제권이 남편에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게 되면서부터 전적으로 돈 관리를 남편이 하고 있고 저는 생활비 카드를 받아서 쓰는 중이었습니다. 신혼 때도 아끼고 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땐 가끔 한 번씩 외식도 하고 꽃다발 같은 선물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은 돈에만 집착했어요. 부부가 외식다운 외식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쉬는 날에 아이랑 어디 놀러 간 적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에게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분위기 있는 곳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남편은 돈 걱정을 하면서 거절했어요. 여보, 집에서 살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냐? 난 당신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더라. 괜히 나가서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집에서 집밥 먹어. 라고 말하면서 결국 외식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남편이 어떤 말을 하건 결국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런 말 하나하나 신경이 거슬리고 화가 났습니다. 정말 어느 날은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짜증났지만 그래도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아끼는지 이해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참아왔어요. 그러다 작년 여름에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된 적이 있는데 7월이었고 초여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더운 날이었어요. 주말이라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둔 채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하는 입장에서 남편에게 집안일까지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을 적지 않게 해봤기 때문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부대끼며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남편에게 집안일을 해달라고 잔소리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아무튼 그날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 하고 아침 먹은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세탁기 돌리고 온 집안 대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7월 초인데도 낮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고 정말 더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층수가 높지 않지만 정남향이고 채광이 너무 좋아서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에요.
겨울엔 따뜻해서 난방비가 얼마 안 나와서 좋은데 여름엔 쏟아지는 햇살 때문에 정말로 금방 더워집니다.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을 했더니 금방 땀이 날 정도로 더워서 저는 못 버티고 에어컨을 틀었어요. 평소에 남편이 에어컨 트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름이라도 웬만하면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집이 시원해지지 않아서 다시 확인해보니 꺼져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에게 에어컨 당신이 끈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껐다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나 청소하느라고 더워서 땀나는 거 안 보여? 최소한 청소 끝날 때까지만 틀어놓을게. 라고 말해놓고 다시 에어컨을 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표정은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왜 화가 났는지 사실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별로 덥지도 않은데 벌써 에어컨을 틀었다고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당장 땀이 날 정도로 더웠기 때문에 남편이 뭐라 하던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일이 맞춰줬다간 저만 손해입니다. 청소가 끝났을 때 미리 돌려둔 세탁기도 마침 다 돌아가서 베란다에 빨래 널러 갔어요. 나도 건조기 사고 싶다. 친구네 집에서 본 건조기 정말 좋아 보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에게 건조기 사달라고 말을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었죠. 그렇게 빨래까지 다 널어두고 저도 이제야 좀 쉬려고 소파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바로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청소 다 했으면 에어컨 빨리 꺼. 전기세는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저는 아직도 땀이 덜 마르고 더웠는데 남편이 말을 저렇게 하니까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직 덥다고. 조금 이따 알아서 끌게. 대체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난리야? 이럴 거면 에어컨을 사지 말고 그 돈을 아껴서 살던가. 남편에게 너는 와이프가 에어컨 바람 쐬는 것도 아깝냐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화를 냈더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평일엔 뭐 하다가 주말에 자기 있을 때 집안일을 하면서 난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평소에 집에서 마냥 놀지 않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일을 받아서 집에서 부업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나면 낮 시간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부업으로 하는 거고 남편이 버는 월급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에서 제 용돈이랑 비상금으로 반 정도 빼고 매달 50만 원씩 남편에게 주고 있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도 부부로서 살림에 무임승차하기 싫었기 때문에 단돈 50이라도 벌어서 주고 있는 건데 고작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 하나 마음대로 쐴 수 없는 현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결국 남편과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엄청 크게 싸웠어요.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결혼 전에는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에어컨 하나 틀면서 당신 눈치 보고 살아야 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평소에 제가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집에 내가 있는데도 이러는데 나 없을 때는 얼마나 에어컨 빵빵 틀고 살겠어? 마치 제가 집에서 돈만 축내는 십충이로 생각하더라고요. 혼자 집안일 다 하고 아이도 제가 보는데 그 와중에 부업으로 돈까지 벌어다 주는 와이프가 세상에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너무 짜증나서 그때부터 남편에게 앞으로 부업 절대 안 하고 평일에 집안일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남편에게 벌어서 주던 50만 원도 전부 중단했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했어도 사실 남편 몰래 계속 낮 시간 부업을 하고 있었고 대신 그 돈을 전부 제 비상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죠. 당장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내가 일하러 못 나가지만 비상금이라도 있어야 남편이 화나게 할 때마다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얼마 전에 증명되었어요. 3월에 저희 친정엄마 생일이랑 시아버지 생일이 똑같이 있어요. 게다가 올해는 저희 엄마가 환갑이고 시아버지가 칠순이시죠. 기념으로 선물을 뭘 해드릴까 남편이랑 같이 고민을 하다가 남편 입에서 먼저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장모님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잖아. 제주도 어때? 장인어른이랑 둘이 제주도 3박 4일 정도면 선물로 괜찮지 않을까? 돈 들어가는 일이라면 질색을 하는 양반이 웬일로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기회다 싶어 남편 맘이 바뀌기 전에 친정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제주도 한번 가고 싶었다며 저희가 보내주면 고맙게 다녀오겠다 하셨습니다. 남편이 항공권에 호텔 숙박 예약까지 마쳤고
심지어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며 용돈까지 20만 원을 주길래 해가 서쪽에서 뜨나 싶었습니다. 지독한 짠돌이 남편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어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이 사람이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서 친정부모님도 같이 보내준다고 한 거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냐 생각해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짠돌이 남편이 양가 부모님에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생활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택배를 보내셨고 집에 있다가 뭔가 싶어서 받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면세점에서 사온 화장품이랑 말린 망고 같은 선물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택배를 받고 깜짝 놀라서 어머님에게 이게 뭐냐고 전화를 걸었더니 여행 다녀와서 저희 주려고 선물 사왔다며 부담 없이 받으라 하시더군요. 내가 너희들 덕분에 얼마나 재미있게 잘 놀다 온지 모르겠다. 화장품은 요즘 젊은 여자들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사온 거고 거기 망고가 유명하다며? 나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제주도를 다녀오셨는데 무슨 망고를 사오셨나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 제주도가 아니라 세부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남편 돈으로 세부 4박 5일 호환 리조트에서 놀다 오셨고 두 분이 얼마나 재미있게 놀다 오셨는지 어머님께서 저한테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남편은 분명히 저한테 시부모님도 제주도 여행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순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어머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들이밀면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물었더니 남편은 미안하다며 아빠 칠순 선물 겸해서 큰 마음 먹고 보내드린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칠순이잖아. 좋은 거 보내드리고 싶었어. 장인어른도 나중에 칠순 되시면 그때 해외여행 보내드릴게. 진짜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싶다고 솔직히 말을 했으면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결사반대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친정부모님이랑 똑같이 제주도 여행 보내드린다고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열받아 죽겠는데 본인 스스로 괜히 양심에 찔리니 우리 부모님을 이용한 것 같았어요. 생각할수록 남편이 용서가 안 되고 저랑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라 생각되어서 남편이랑 끊임없이 말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용돈까지 다 포함해도 여행 경비로 총 100만 원이 안 들었는데 시부모님은 얼마나 좋은 곳을 예약했는지 300만 원을 넘게 썼더라고요. 거기에 용돈을 얼마나 더 드렸는지 제가 알 수도 없었습니다. 평소 나한테는 마트에서 5천 원 쓴 것도 전부 영수증까지 다 끊어 확인하면서 뒤에서 몰래 이런 짓 하고 있었나 싶어 배신감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또 다른 건 없는지 남편 통장 내역을 다 살펴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작년부터 매달 어머님에게 30만 원씩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었답니다.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남편한테는 자기 엄마만 눈에 보이고 처가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나 봐요. 당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럴 거면 나보고 왜 집에서 살림하라고 했어? 나도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용돈 주고 그렇게 살고 싶어. 남편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증거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런 것과 속이 다른 인간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까지 남편 몰래 부업을 해서 모아놓은 통장이 생각이 났고 남편에게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난 아이 데리고 나가서 살겠다며 안방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죠. 처음엔 너가 나가긴 어딜 나가냐고 하던 남편이 제가 진짜로 진지하게 짐을 꾸리고 아이 짐까지 챙기고 있으니까 사색이 되어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나 우리 애랑 따로 살 집 구할 거야. 너가 지금까지 날 속인 거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해. 남편은 저보고 혼자 나가서 애 키우고 살 돈이 어디 있냐고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만하라 했지만 저는 집에서 애 키우며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당장 나가서 몇 달은 문제없이 살 수 있을 만한 돈도 있었죠. 남편에게 우리 이혼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집의 반은 내 몫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진 그냥 말로만 가지 말라고 떠들던 남편이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막아서며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너한테 먼저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내가 앞으로 장모님에게도 매달 똑같이 30만 원 보낼게. 남편이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고 저는 이번 기회에 남편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집의 돈 관리는 전부 제가 하겠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던 남편이었지만 제가 이혼하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자 결국 그날 저녁에 남편이 관리하던 모든 통장의 카드를 제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당장 이번 달부터 다시 일 시작하고 역시 그 돈도 제가 전부 알아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변화에 만족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도 몇 번씩이나 고민하고 더 저렴한 물건은 없는지 남편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살펴보는 것이 일이었는데 이젠 제가 사고 싶은 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흥청망청 돈을 쓸 생각은 없지만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와 함께 좋은 곳도 구경 다니고 앞으론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고 살려고요. 저는 여전히 낮에 부업을 하고 있고 이젠 일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서 직장 다니던 시절과 비슷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큰 고민 없이 척척 사주고 친정부모님한테 용돈도 매달 드리면서 살 거예요. 경제권을 제가 남편에게서 뺏어왔다고 사치 부리면서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남편이 너무 돈돈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어디 놀러가서도 돈만 있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이젠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쓰려고요. 일부러 이번 주에 하루는 저녁 밥하기 귀찮다고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남편 표정이 진짜 볼만했습니다. 경제권 가져온 것만으론 부족하고 제가 돈을 남편보다 많이 벌어야 확실하게 가정 내에서 주도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남편 꼴을 지금보다 훨씬 납작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